근데 김평호 나는 인터넷으로 보니까 김평호 변호사는 재판관을 향해서 변론을 안 하고 방청석에 있는 뒤에 카메라를 의식해서 변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재판관을 설득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 지지자들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이른바 인기를 끌기 위한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정을 보고 얘기하라라고 또 두세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에 경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최후 변론 때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날 뒤를 방청석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그러니까 전날에 보면 그때 막말하고 이랬을 때가 방청석 카메라 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최후 변론할 때 저희들 보고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변론이 끝나고 나면 트위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극기 집회 참가자로 보이는 분들의 트위터에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 장면을 봐라. 그런 트윗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김평우 변호사도 그걸 알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김평우 변호사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지난번에 막말 변론을 하고 나서 태극기 집회 토요일 날 25일인가요? 태극기 집회에 가서 그냥 발언하는 수준이 아니고 본인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발언을 해서 그래서 이른바 자기는 혁명가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대통령을 잡으려고 이런 식의 탄핵 사건 시행했다는 그리고 뭐 국회를 또 아주 비아냥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은. 국회 애들이 국회 의원 애들인가 이렇게 이야기 발언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국회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만 근무해도 연금이 나온다. 안 그런데 그런 얘기 막 하고 온갖 부정과 부패에 쩌들어 있는 애들이 사람들이 박근혜라는 나약한 여자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도 했었고요. 문제 있는 발언들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정미 재판관 뒷목을 잡는 장면이 자주 연출이 됐었어요. 최후 변론 때? 네. 그뿐만 그 전에도 뒷목을 이렇게 잡는. 그래서 그게 또 화제가 돼가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3kg 빠졌다고 이번에 탄핵 심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제 거기에 서석구 변호사는 그날 이 재판에서 이게 청구가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각하해야 되냐 법률상 주장을 해야 되는데 법률상 주장은 안 하고 이른바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이 누구냐 북한에서 촛불 집회 칭찬한다. 촛불 집회가 민주노총이나 이쪽의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다 동원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만 쭉 했어요. 이게 탄핵 사건에 인용할 것인가 각하할 것인가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날 총 몇 분이 발언을 했어요? 대리인 측은 15명이요. 15명인데 중복 발언이 굉장히 많았어요. 궁금한 게 결국 후발 참여자들까지 해서 대리인이 18명이 됐잖아요. 총 저는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했지. 근데 왜 언론엔 18명으로 나와요? 근데 언론에도 17명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명이요? 난 18명으로 기사를 보고 얘들 18 숫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자꾸 18에 너무 관심을 갖지만 조원영 변호사도 희대의 또 코미디를 그날 했죠. 이게 최후 변론이냐 결심하는 날이잖아요. 조원영 변호사는 아마 뒤순위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거야 그날. 다시 재판하자. 조원영 변호사만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이 양반이 조원영 변호사가 그 전날에 강연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던 사람. 기피 신청을 했다가 15분 만인가 각하가 됐고. 그리고 기피 신청도 대리인들까지 논의를 안 하다가 즉석에서 막 해버린 거야. 재심 청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니 변론 재개 신청이라고 변론 재개 신청. 증인 신문이라든지 증거 조사를 하는 절차를 다시 시작해달라. 처음부터. 다시 열어달라. 예. 추가적인 증인이나 증거를 내겠다. 그러니까
그 연기 전략의 일환인데 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 또 사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지금 어쨌든 뭐 근데 그 상황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월 9일이나 3월 10일 정도에 선고를 할 텐데. 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저는 하나의 변수가 예.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 쪽의 소송 대리인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뭐 탄핵 기각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 의원님. 예. 그날 27일 날 변론하는 걸 보고 이 양반들은 이게 기각을 목표로 한 게 아니죠. 기각을 목표로 했으면 전혀 그런 15명 중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동업 재판관님이나 예. 이중환 변호사, 그러니까 예. 대표 변호사 3명은 그래도 법 논리라든지 이런 지점을 공격했는데 예. 나머지 12명, 그러니까 후발주자를 중심으로 한 12명 그룹은 예. 사실 절차의 공정성, 또 말씀하신 대로 색깔론, 또 이런 험죄에 대한 위협, 거의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대표 변호사 이중환 이동업 또 누구죠? 전병관. 전병관. 예. 전병관 이분들만 그나마 했는데 이분들 그 논리 들어봤을 때 이분들도 기각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아주 세밀하게 분석한 그 논리를 말씀하신 분은 이동업 재판관님이신데, 네. 이동업 변호사님이신데, 이동업 변호사님도 아주 소추 사유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했다는 느낌보다는 큰 원칙에서 좀 판단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15분 대표 변호사 3분 빼놓고 12명은 아예 그냥 뭐 색깔론이나 이런 그 절차가 위법하다,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예. 처음부터 잘못됐다, 뭐. 아니, 그리고 그게 일괄 표결하는 거 문제 있다. 그다음에 8명으로 하는 거 문제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 제기만 했고 그나마 이중환 이동업 전병관 재판관은 법리적으로 좀 따져봤는데 네. 이것도 기각을 목표에 두거나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좀 약했죠. 그러니까 주장은 예. 법률상 필요한 주장인데 사실상 이미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거가 많으니까 예. 증거를 이런 뭐 정인의 정언이다 이런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예. 밝혀졌다는 이런 내용의 주장은 없죠. 그냥 원론적인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인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런데 박 의원님 네. 중요한 게 그 이제 일각에서 변호사들이 최후 변론은 네. 어찌 보면 좀 쇼잉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제까지 이미 다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최후 변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최후 변론을 통해서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통상적인 뭐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할 때는 대충 판사가 심정 형성이 이제 하긴 하는데 심정 형성이 완성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기록을 이제 꼼꼼하게 봐요.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랬을 때 최후 변론에 영향을 준다. 최후 변론에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 판사들이나 재판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주기 위해서 구두 변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면보다는 구두 변론을 그래서 하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그 재판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매번 신경을 써서 보는 거고 사실 뭐 정의인만 해도 26명 했었잖아요. 80일 동안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심정 형성은 다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재미있는 게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최후 변론에 공을 들이겠다. 시간을 더 달라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정돼 있던 날보다 3일을 더 줬죠. 그렇죠. 24일로 하려고 했던 걸 27일로 미룬 거죠. 근데 뭐 시간을 왜 줬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완전히 다 똑같은 얘기들만 하고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어쨌든 최후 변론은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실패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재판관들이 17차 심리를 해오면서 16차 심리를 해오면서 형성된 그 마음을 뒤집기는 좀 힘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문제
예. 그다음에 이후의 전략 예. 들어가기 전에 광고 듣고 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 그리고 그게 일괄 표결하는 거 문제 있다. 그다음에 8명으로 하는 거 문제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제기만 했고 그나마 이중환, 이동욱, 전병관 재판관은 법리 논리를 법리적으로 좀 따져봤는데 네. 이것도 기각을 목표에 두거나 염두에 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좀 약했죠. 그러니까 주장은 예. 법률상 필요한 주장인데 사실상 이미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거가 많으니까 예. 증거를 이런 뭐 정인의 정언이다 이런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예. 밝혀졌다는 이런 내용의 주장은 없죠. 그냥 원론적인 이 정도 사유만으로는 인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런데 박 의원님 네. 중요한 게 그 이제 일각에서 변호사들이 최후 변론은 네. 어찌 보면 좀 쇼잉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이제까지 이미 다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최후 변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최후 변론을 통해서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이게 통상적인 뭐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할 때는 대충 판사가 심정 형성이 이제 하긴 하는데 심정 형성이 완성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기록을 이제 꼼꼼하게 봐요.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랬을 때 최후 변론에 영향을 준다. 최후 변론에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 판사들이나 재판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주기 위해서 구두 변론. 결국 후발 그 참여자들까지 해서 대리인이 18명이 됐잖아요. 총 저는 17명으로 17명 알고 있습니다. 다 했지. 근데 그 왜 언론엔 18명으로 나와요? 아니, 근데 언론에도 17명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명이요? 네. 난 18명으로 기사를 보고 얘들 18 숫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자꾸 18에 너무 관심 갖지만 네. 조원영 변호사도 히데이토 코미디를 그날 했죠. 네. 그게 이게 최후 변론이냐 결심하는 날이잖아요. 조원영 변호사는 아마 뒤순위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거야 그날. 다시 재판하자. 조원영 변호사만 그 변론 제기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이 양반이 조원영 변호사가 그 전날에 강행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신청을 한 했잖아요. 사람이죠. 기피 신청을 했다가 15분 만인가 각하가 됐고. 그리고 네. 기피 신청도 대리인들까지 논의를 안 하다가 즉석에서 막 해버린 거야. 재심 청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니, 변론 재개 신청이라고 변론 하는 재개 거는 신청. 증인 신문이라든지 증거 조사를 하는 절차를 다시 시작해달라. 처음부터. 예. 다시 열어달라. 예. 추가적인 증인이나 증거를 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연기 전략의 일환인데 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 또 사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지금 어쨌든 뭐 근데 그 상황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월 9일이나 3월 10일 정도에 선고를 할 텐데. 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저는 하나의 변수가 예.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 쪽의 소송 대리인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뭐 탄핵 기각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 의원님. 예. 그날 27일 날 변론하는 걸 보고 이 양반들은 이게 기각을 목표로 한 기각을 목표로 한 게 아니죠. 기각을 목표로 했으면 전혀 그런 15명 중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동읍 재판관님이나 예. 이중환 변호사, 그러니까 예. 대표 변호사 3명은 그래도 법 논리라든지 이런 지점을 공격했는데 예. 나머지 12명, 그러니까 후발주자를 중심으로 한 12명 그룹은 예. 사실 절차의 공정성, 또 말씀하신 대로 색깔론, 또 이런 헌재에 대한 위협, 거의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대표 변호사 이중환 이동욱 또 누구죠? 전병관. 전병관. 예. 전병관 이분들만 그나마 했는데 이분들 그 논리 들어봤을 때 이분들도 기각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아주 세밀하게 분석한 그 논리를 말씀하신 분은 이동욱 재판관님이신데, 예. 이동욱 변호사님이신데, 이동욱 변호사님도 아주
소추 사유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했다는 느낌보다는 큰 원칙에서 좀 판단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15분 대표 변호사 3분 빼놓고 12명은 아예 그냥 뭐 색깔론이나 이런 그 절차가 위법하다.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예. 처음부터 잘못됐다. 근데 네. 김평호 나는 인터넷으로 보니까 김평호 변호사는 재판관을 향해서 변론을 안 하고 방청석에 있는 뒤에 카메라를 의식해서 변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재판관을 설득할 생각은 전혀 아예 없고 없었고 자기 지지자들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네, 이런 바람에 인기를 끌기 위한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정을 보고 얘기하라라고 또 두세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전에 경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최후 변론 때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날 뒤를 방청석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네. 그러니까 전날에 보면 그때 막말하고 이랬을 때가 방청석 카메라 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최후 변론할 때 저희들 보고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변론이 끝나고 나면 트위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극기 집회 참가자로 보이는 분들의 트위터에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 장면을 봐라. 그런 트윗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김평우 변호사도 그걸 알고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김평우 변호사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지난번에 막말 변론을 하고 나서 태극기 집회 토요일 날 25일인가요? 태극기 집회에 가서 그냥 발언하는 수준이 아니고 본인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발언을 해서 그래서 이른바 자기는 혁명가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대통령을 잡으려고 이런 식의 탄핵 사건 시행했다는 그리고 뭐 국회를 또 아주 비아냥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은 국회 애들이 네, 국회 의원 애들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 발언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국회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만 근무해도 연금이 나온다. 안 그런데 뭐 그런 얘기 막 하고 온갖 뭐 부정과 부패에 쩌들어 있는 애들이 사람들이 박근혜라는 나약한 여자를 괴롭히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했었고요. 문제 있는 발언들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정미 재판관 뒷목을 잡는 장면이 자주 연출이 됐었어요. 최후 변론 때? 네. 그뿐만 그 전에도 뒷목을 이렇게 잡는. 그래서 그게 또 화제가 돼가지고. 예. 이정미 재판관이 뭐 3kg 빠졌다고 이번에 탄핵 심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제 거기에 서석구 변호사는 그날 이 재판에서 이게 청구가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각하해야 되냐 법률상 주장을 해야 되는데 법률상 주장은 안 하고 이른바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이 누구냐 북한에서 촛불 집회 칭찬한다. 촛불 집회가 민주노총이나 이쪽의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다 동원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만 쭉 했어요. 이게 탄핵 사건에 인용할 것인가 각하할 것인가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날 총 몇 분이 발언을 했어요? 대리인 측은 15명이요. 15명인데 나는 중복 발언이 굉장히 많았어요. 궁금한 게